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에 대꾸하지 마라. 너도 같은 사람이 되리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엔 같은 말로 대꾸해 주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채 하지 못한다. 잠언. 조지 오웰. 카탈로니아 창가. 제 11장. 바르셀로나 전투에 대하여 완벽할 정도로 정확하고 편견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필요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의 역사가들은 대량의 비난 문건과 정당 선전물 외에는 검토할 자료가 없을 것이다. 나 자신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 그리고 다른 목격자들에게서 들은 그나마 믿을 만한 소문 외에는 자료가 거의 없다. 그러나 나는 극악한 거짓말들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다. 그것이 넓은 시야로 이 일을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전투가 시작되기 얼마 전부터 카탈로니아 전역에 긴장이 팽팽했다. 이 책 앞장들에서 이미 공산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 약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1937년에 상황은 폭력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마찰의 직접적인 원인은 모든 개인 무기를 반납하라는 정부 명령이었다. 이것은 중무장한 비정치적 경찰력을 만들겠다는 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경찰력에서 조합원들은 배제될 예정이었다. 이러한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백했다. 그 다음에는 전국 노동자 연맹이 통제하는 주요 산업 가운데 몇 가지를 접수하겠다는 조치가 나올 것이 분명했다. 이외에도 노동계급에서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 때문에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 또한 혁명이 방해받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이 퍼져 있었다. 5월 1일에는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기분 좋아했다. 그러나 5월 3일에 정부는 전화 교환소를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전쟁 초기부터 주로 전국 노동자 연맹 조합원들이 관리하던 곳이었다. 정부는 전화 교환소의 운영 상태가 엉망이고 그곳에서 공무용 전화를 도청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장 살라스, 그는 명령받은 것 이상의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는 무장한 치안대를 트럭 3대에 실어보내 건물을 점령했다. 동시에 사복을 입은 무장 경관들이 바깥 거리들을 정리했다. 거의 같은 시간에 치안대는 무리를 지어 전략적 지점에 있는 다른 여러 건물을 점령했다. 진짜 의도야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대체로 이것을 치안대와 통일사회당,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이 전국 노동자 연맹에 대해 전면전을 개시하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어 노동자들의 건물이 공격을 당한다는 말이 도시 전역에 나돌았고 무장한 무정부주의자들이 거리에 나타났다. 모든 일이 중단되고 즉시 전투가 벌어졌다. 그날 밤과 다음날 아침에 걸쳐 도시 전역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었다. 5월 6일 아침까지는 전투는 중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투는 양편 모두 주로 방어적이었다. 건물을 포위하기는 했지만 내가 아는 한 습격은 없었다. 포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전국 노동자 연맹 무정부주의 연합 통일노동자당 세력은 노동계급이 사는 교회를 차지했으며 무장경찰력과 통일사회당은 도시의 중심부와 공공건물을 차지했다. 5월 6일에는 휴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곧 전투가 재개되었다. 아마 치안대가 섣부르게 전국 노동자 연맹 조합원들을 무장 해제시키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스스로 바리케이트를 떠나기 시작했다. 대체로 5월 5일까지는 전국 노동자 연맹이 우세했으며 다수의 치안대원들이 항복했다. 그러나 전국 노동자 연맹에는 전체적으로 지도력을 인정받은 존재가 없었으며 확정된 계획도 없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치안대에 저항한다는 막연한 결의 외에는 어떠한 계획도 없었다. 전국 노동자 연맹의 공식 지도부는 노동자 총연합의 지도부와 더불어 모든 노동자들에게 일터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무엇보다도 식량이 부족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누구도 전투를 계속하는 문제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5월 7일의 상황은 거의 정상적이었다. 그날 저녁 발렌시아로부터 바다를 통해 도착한 6천 명의 돌격대가 도시를 장악했다. 정부는 정규군이 소지한 무기 이외의 모든 무기를 반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다음 며칠 동안 대량의 무기를 몰수했다. 시가전 동안의 사상자 공식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가 400명이고 부상자가 1000명이었다. 사망자 400이라는 것은 과장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증빙할 방법이 없으므로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시가전의 후유증을 보도록 하자. 물론 정확하게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시가전이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며칠만 더 지속되었더라도 상황은 분명히 사라졌을 것이다. 시가전은 발렌시아 정부가 카탈로니아를 직접 통제하고 의용군의 해체를 앞당기며 통일 노동자당을 탄압할 수 있는 구실이 되었다. 아마 카바이에로 정부를 무너뜨리는데도 한몫을 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시가전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거리로 나온 전국 노동자 연맹 노동자들이 전투 의지를 보임으로써 이득을 보았느냐 손해를 보았느냐 하는 것이다. 순전히 추측일 따름이나 내 생각에 그들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 바르셀로나 전화 교환소 점령은 긴 과정 속에 한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직접적인 권력은 교묘한 방법을 통해 신디케이트들로부터 점차 빠져나갔다. 신디케이트는 여기서는 노동자들의 지역 조직을 가리키는 말이다. 노동계급은 전체 운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그 자리를 중앙집권적 통제가 대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가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길이었다. 또는 사적 자본주의의 재도입으로 나아가는 길일 수도 있었다. 이 단계에서 저항이 생기면 그 과정이 늦춰질 수도 있었다. 전쟁 발발 1년 뒤 카탈로니아 노동자들은 힘을 많이 잃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위치는 비교적 유리한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어떤 도발에도 순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면 그들은 훨씬 더 불리한 처지에 놓였을 것이다. 싸워서 지는 것이 아예 싸우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때도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이 사태의 배후에는 도대체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 이것이 일종의 쿠데타나 혁명적 시도였을까?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까? 미리 정해진 것이었을까? 내 견해로는 이 시가전은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미리 정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느 편이든 매우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표시는 없다. 무정부주의자 쪽에서 보자면 그 행동은 분명히 자연 발생적인 것이었다. 주로 평범한 사람들이 주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먼저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그들의 정치적 지도자들은 머뭇거리며 그들을 따라 나섰다. 또는 아예 따라 나서지 않았다. 혁명적인 말이라도
한 사람들은 무정부주의 연합 내의 소수 과격파인 두루티의 친구들과 통일 노동자 당뿐이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뒤를 쫓았을 뿐이지 앞에서 이끌지는 않았다. 두루티의 친구들은 혁명적인 전단을 몇 장 뿌렸으나 이것은 5월 5일부터의 일이었으므로 시가전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시가전은 이틀 전쯤에 자연스럽게 발생했다. 전국 노동자 연맹의 공식 지도자들은 처음서부터 이 사태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전국 노동자들의 대표들이 여전히 정부와 헤네랄리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맹 지도자들은 대중보다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로 전국 노동자 연맹 지도자들의 주된 목표는 노동자 총연합과 동맹을 맺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가전은 적어도 당분간은 전국 노동자 연맹과 노동자 총연합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로 당시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무정부주의 지도자들은 사태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 노동자들이 도시를 장악하게 되면 5월 5일에는 그럴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외국의 간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걱정했다. 영국의 순양함 한 척과 구축함 두 척이 항구에 접근해 있었다. 다른 전함들도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영국 신문들은 이 배들이 영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바르셀로나로 가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배들은 그런 행동, 그 사람을 상륙시키거나 난민을 태우지 않았다. 이 점은 확실치 않다. 그러나 프랑코로부터 스페인 정부를 구하는 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영국 정부이지만 스페인 정부를 스페인의 노동 계급으로부터 구하는 데에는 신속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었다. 스페인의 전쟁이 발발할 때부터 그런 가능성은 항존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통일 노동자당 지도자들은 이 사태와의 관련을 부인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추종자들에게 바리케이트에 남아있으라고 했으며 심지어 두루티의 친구들이 발행하는 과격한 전단을 승인 라 바타야 5월 6일 하기까지 했다. 이 전단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은 것이 많다. 지금은 아무도 이 사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일부 외국 신문에서는 이것을 선동적 포스터라고 지칭하면서 이것이 도시 곳곳에 붙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런 포스터가 없었던 것은 확실하다. 전단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건대 그것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혁명위원회 훈타의 구성. 전화교환소를 공격한 책임자 총살. 3. 치안대의 무장해제. 라 바타야가 전단의 요구에 어디까지 동의했느냐에 대해서도 다소 불확실한 것이었다. 나 자신은 그날 전단이나 라 바타야를 보지 못했다. 내가 시가전 동안에 보았던 유일한 전단은 아주 작은 규모의 트로츠키주의자들, 볼셰비키 레닌주의자들이 5월 4일에 발행한 것이었다. 이 전단에는 단지 이렇게만 쓰여 있었다. 모두 바리케이트로 모이자. 군수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은 총파업에 들어가자. 바꿔 말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을 새삼스럽게 요구한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 통일 노동자당 지도자들은 망설이는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프랑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는 봉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섰다. 그러자 통일 노동자당 지도자들은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서면 혁명 정당도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현학적인 마르크스주의 노선을 따랐다. 그래서 7월 19일의 정신을 다시 일깨우자 등등의 혁명적 구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동자들의 행동을 방어적인 것으로 제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어떤 건물에 대해서도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저 경계하라는 명령만 내렸으며 앞장에서 이야기했듯이 가능하면 사격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라 바타야는 또한 어떤 부대도 전선을 이탈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원주,
임프레코르 최신호는 그 정반대 이야기를 한다. 즉 라바타야가 통일노동자당 부대들에게 전선을 떠나라 명령했다는 것이다. 거기에 언급된 날짜에 라바타야를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내가 평가하기에 통일노동자당의 책임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리케이트에 남아있으라고 촉구한 데 있었다. 어쩌면 일정한 숫자의 사람들을 원래 그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오래 남아있게 한 것까지도 그들 책임이랄 수는 있겠다. 당시에 통일 노동자들의 지도자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했던 사람들, 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들이 나에게 전해준 바에 따르면 실제로 그 지도자들은 전체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거기에 개입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물론 나중에 그들은 상투적 방법으로 그 일로부터 정치적 자본을 만들었다. 통일노동자당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인 고르키는 후에 5월의 영광스러운 날들에 대해 이야기하기까지 하였다. 선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옳은 노선이었는지도 모른다. 통일노동자당의 당원 숫자가 불법화되기 전 짧은 기간 동안에 약간 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술적으로 볼 때 두루티의 친구들의 전단에 찬성한 것은 실수였는지도 모른다. 두루티의 친구들은 아주 작은 조직이었고 대체로 통일노동자당에 적대적이었다. 일반적인 흥분 상태와 당시 양편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고려할 때 그 전단의 내용은 사실상 바리케이트에 그대로 있으라는 의미에 불과했다. 그러나 무정부주의 신문인 솔리다리다드 오브레라는 그것을 거부한 반면 통일노동자당 지도자들은 그것을 승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훗날 공산주의 계열의 언론이 시가전은 통일노동자당의 단독 공작을 통해 일어난 폭동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편리한 구실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공산주의 계열의 매체는 어떤 경우에든 그런 식으로 말했을 것이 틀림없다. 사실 사태 전후로 더 빈약한 증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던 비난들에 비하면 그 정도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국 노동자 연맹 지도자들은 통일노동자당 지도자들에 비해 좀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얻은 것은 별로 없었다. 그들은 충성을 지킨 것 때문에 칭찬을 받기는 했지만 꼬투리가 잡히자마자 정부와 헤네랄리테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당시에 사람들이 말한 바를 판단해 보건대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혁명적 의도는 없었다. 바리케이트 뒤에 있던 사람들은 전국 노동자 연맹의 평범한 노동자들이었다. 아마 그 가운데는 노동자 총연합의 노동자들도 간혹 끼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하고자 했던 일은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공격이 이 생각이 맞든 틀리든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이었다. 거의 모든 외국 신문들이 그것을 봉기라고 불렀지만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봉기란 공격적 행동과 분명한 계획을 포함한다. 차라리 폭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물론 유혈이 낭자한 폭동이었다. 양편 모두 총기를 지니고 있었고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대편의 의도는 어땠을까? 이것이 무정부주의자들의 쿠데타가 아니라면 혹 공산주의자들의 쿠데타일까? 전국 노동자 연맹의 힘을 일격에 분쇄해버리려는 계획적인 시도였을까?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러나 몇 가지 일을 보면 그런 의심이 들기는 하다. 이틀 뒤 타라고나에서 매우 흡사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바르셀로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무장 경찰이 전화 교환소를 점령했다. 바르셀로나의 전화 교환소 습격은 단독 행동이 아니었다. 치안대와 통일사회당의 무리들은 여러 지역의 전략적 지점에 있는 건물들을 거의 동시에 점령했다. 시가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진 않았어도 어쨌든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진 행동이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일이 영국이 아니라 스페인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바르셀로나는 오랜 시가전 역사를 지닌 도시이다. 그런 곳에서는 일들이 빠르게 진행된다. 당파는 이미 나누어져 있다. 모두들 지역의 지리를 잘 안다. 그래서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마치 소방훈련을 하듯이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전화 교환소 점력을 지휘했던 사람들은 실제 발생했던 규모만큼은 아닐지라도 문제가 생긴다는 예상 정도는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처할 준비를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국 노동자 연맹에 대해 전면전을 펼칠 계획이었다는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쪽도 대규모 전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믿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어느 편도 사전에 바르셀로나로 군대를 들여오지 않았다. 시가전은 이미 바르셀로나에 있던 사람들, 주로 민간인과 경찰 사이에서 벌어졌을 뿐이다. 식량이 즉시 바닥났다. 스페인에서 군에 복무해 본 사람은 스페인 사람들이 제대로 수행하는 군사 작전이 부대에 식량을 공급하라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 어느 편이든 미리 식량을 준비해 놓지 않고 한두 주일의 시가전이나 총파업을 벌릴 리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태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외국의 반파시스트 매체에서는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평소와 마찬가지로 사건의 한쪽 측면만 부각되었을 뿐이다. 그 결과 바르셀로나 시가전은 등 뒤에서 스페인 정부를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불충한 무정부주의자들과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일으킨 봉기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살려둘 수 없는 적과 전쟁을 할 때는 아군끼리 싸우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싸움을 하려면 둘이 필요하며 사람들은 도발을 당했다고 느끼지 않는 한 바리케이드를 쌓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문제는 정부가 무정부주의자들에게 무기를 내놓으라고 명령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영국 언론에서는 이것이 영국식 용어로 번역되어 다음과 같이 정형화되었다. 아라곤 전선에서는 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비애국적인 무정부주의자들이 무기를 내놓지 않는 바람에 보낼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스페인의 실제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무정부주의자와 통일사회당이 무기를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었다. 바르셀로나에서 시가전이 벌어졌을 때 이것은 더욱더 분명해졌다. 양쪽 모두 많은 무기를 꺼냈다. 무정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무기를 반납한다고 해도 카탈로니아의 정치적 중심 세력인 통일사회당은 무기를 반납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시가전이 끝난 뒤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어쨌든 눈으로 확인했다시피 거리에는 전선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양의 무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후방의 비정치적 경찰력을 위해 남겨놓은 것이었다. 그런 무장 경찰력이 필요했던 것은 공산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차이 때문이었다. 이것은 조만간 어떤 종류의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전쟁 발발 이후 스페인 공산당은 그들 숫자를 엄청나게 불려가며 대부분의 정치 권력을 장악했고 또 수천 명의 외국 공산주의자들이 스페인으로 들어왔다. 외국 공산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프랑코와의 전쟁이 끝나는 즉시 무정부주의자들을 숙청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이 1936년 여름에 손에 넣은 무기를 내놓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었다. 전화교환소 점령은 이미 존재하던 폭탄에 불을 붙여놓은 것에 불과했다. 어쩌면 그 사건의 책임자들도 그것 때문에 일이 터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카탈로니아의 대통령 콤파니스는 시가전 며칠 전에 무정부주의자들이 어떤 일이라도 참아낼 것이라고 호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화교환소 점령은 물론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 전부터
스페인 여러 곳에서는 공산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 사이에 일련의 무장 충돌이 있었다. 카탈로니아, 특히 바르셀로나는 긴장이 심해 이미 거리에서 충돌, 암살 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무장한 사람들이 건물들을 공격한다는 소문이 도시 전역에 나돌았다. 그 건물들은 노동자들이 7월 전투에서 점령한 곳이어서 그들에게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또한 노동계급이 치안대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지난 수세대에 걸쳐 라 가르디아는 지주와 고용주들의 부속물에 불과했다. 게다가 치안대는 파시스트에 대한 싸움에서 노동자 계급과의 의리를 지키는 문제에서도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신뢰를 받지 못했다. 원주, 전쟁이 발발했을 때 치안대는 어디서나 강한 쪽 편을 들었다.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예를 들어 산탄데르 같은 곳에서는 지역 치안대가 통째로 파시스트들에게 넘어가기도 했다. 시가전 처음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낸 감정은 아마 전쟁 초기의 반란군 장군들에게 저항하게 만들었던 감정과 똑같았을 것이다. 물론 전국 노동자 연맹 노동자들이 저항 없이 전화교환소를 넘겨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태도는 중앙 집권화된 정부와 노동계급 통치에 대한 입장과 관련된다. 어쩌면 이 정도가 적절한 답변일 수도 있다. 그래, 전국 노동자 연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전쟁이 진행 중이 아닌가. 따라서 후방에서 시가전을 시작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다. 나도 이런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내부적인 무질서는 결국 프랑코를 돕는 일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시가전을 촉발한 것은 무엇인가? 정부는 전화교환소를 점령할 권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실제 상황에서 전화교환소를 점령하면 전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도발 행위였다. 그것은 너희 권력은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인계받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어쩌면 실제로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상식적으로 저항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면 잘못이 전적으로 어느 한편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이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없다.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일방적인 편견만 받아들여진 이유는 스페인의 혁명적 정당들이 외국 언론에 아무런 발판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 언론을 아무리 뒤져봐도 전쟁 전 기간에 걸쳐 스페인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한 우호적인 언급을 발견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모욕을 당했다. 나도 경험을 통해 알지만 그들을 옹호하는 기사를 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바르셀로나 시가전에 대해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어느 한 편을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어느 편인지도 분명할 것이다. 또한 나는 이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불가피하게 사실을 왜곡시켰을지도 모른다. 스페인 전쟁에 대하여 정확하게 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선전용이 아닌 문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을 편견이나 내가 저질렀을 실수에 대해 주의하라고 말하고 싶다. 그럼에도 나는 정직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이 외국 언론, 특히 공산주의 계열의 언론에 나온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공산주의자들의 이야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발표되었고 그 이후 짧은 간격을 두고 보완되었으며 이제 아마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의견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와 친공산주의 계열 언론에서는 바르셀로나 시가전의 모든 책임이 통일 노동자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 사태는 자연 발생적인 폭동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통일 노동자 당이 그릇된 인식을 가진 소수의 통제할 수 없는 자들의 도움을 받아 단독 공작으로 일으킨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봉기로 다루어졌다. 나아가 이 봉기는 분명한 파시스트의 음모였으며 파시스트의 명령하에 후방에서 내전을 일으켜 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일으킨 것이라 하였다. 통일 노동자당은 프랑코의 제5열이었다. 파시스트들과 동맹을 맺고 일하는 트로츠키주의자 조직이었다. 데일리 워커지 5월 10일자를 보자. 악명 높은 제4 인터내셔널 대회를 준비한다는 구실로 바르셀로나에 모여든 독일인, 이탈리아인 간첩들에게 한 가지 커다란 과제가 있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그들은 그 지역의 트로츠키주의자들과 협력하여 무질서한 유혈 사태를 일으키려 했다. 그렇게 되면 독일과 이탈리아는 바르셀로나에 만연한 무질서 때문에 해군만으로는 카탈로니아 해안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바르셀로나에 병력을 상륙시킬 수밖에 없다고 선포했을 수도 있다. 말을 바꾸면 독일과 이탈리아 정부가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카탈로니아 해안에 해병대를 비롯한 병력을 공공연하게 상륙시킬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하려는 것이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그 일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도구를 입수했는데 그것은 통일 노동자당이라고 알려진 트로츠키주의 조직이었다. 통일 노동자당은 유명한 범죄자들 및 무정부주의자 조직에 있다가 속아 넘어간 자들과 협력하여 후방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주도했다. 이는 빌바오 전선에서 이루어진 파시스트의 공세와 시간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운운. 이 기사의 뒷부분에서 바르셀로나 시가전은 통일 노동자당의 공격이 된다. 그리고 같은 호의 어떤 기사에서는 카탈로니아 유혈 사태의 책임은 틀림없이 통일 노동자당에 있다고 주장한다. 5월 29일자 임프레코르는 바르셀로나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사람은 그런 목적을 위하여 통일 노동자당에서 따로 뽑아 조직한 당원들 뿐이었다고 말한다. 훨씬 더 많이 인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통일 노동자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통일 노동자당은 파시스트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이다. 조금 뒤에 공산주의 계열 언론에 실린 기사에서 몇 가지 더 발췌해 보겠다. 그러면 그것들이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진 무가치한 기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5월 시가전이 통일 노동자당의 공작에 의한 파시스트 봉기라는 주장을 왜 믿을 수 없는지 몇 가지 논리적 이유를 들도록 하겠다. 1. 통일 노동자당은 그런 규모의 혼란을 도발할 만한 조직원이나 영향력이 없었다. 총파업을 호소할 권력은 더더욱 없었다. 통일 노동자당은 노동조합의 확고한 기반이 없는 정치 조직이었다. 통일 노동자당이 바르셀로나 전역에서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영국 공산당이 글래스고 전역에서 총파업을 일으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앞서도 말했듯이 통일 노동자당 지도자들의 태도 때문에 시가전이 조금 더 연장되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설사 그들이 원했다 해도 시가전을 일으킬 수는 없었다. 2. 이른바 파시스트 음모론은 한갓 주장에 지나지 않으며 모든 근거는 그 반대를 가리킨다. 독일과 이탈리아 정부가 카탈로니아의 병력을 진주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부대는 해안에 접근한 적이 없다. 제4 인터내셔널 대회라든가 독일과 이탈리아 간첩들이라는 것도 전부 허구일 뿐이다. 내가 아는 한 제4 인터내셔널 대회라는 말은 나온 적도 없다. 통일 노동자당과 그 우당들, 영국의 독립노동당, 독일의 사회주의 노동당 등이 참석하는 대회에 대한 막연한 계획은 있었다. 이 대회는 대충 7월쯤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시가전 2달 뒤의 일이었다. 따라서 대표단은 단 한 명도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간첩들은 데일리 워커지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스페인 국경을 건너본 사람들은 스페인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물론 쏟아져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3. 통일노동자당의 제1가는 요새인 레리다나 전선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 만일 통일노동자당 지도자들이 파시스트들을 돕고자 했다면 그들은 의용군에게 전선에서 철수하도록 명령하여 파시스트들에게 길을 열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벌어진 적도 없고 제한된 적도 없다. 또한 미리 전선에서 병력을 빼온 적도 없다. 사실 여러 가지 구실로 병력 1, 2천 명을 바르셀로나로 몰래 불러들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다. 나아가 전선에서는 간접적으로라도 사보타지를 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식량, 탄약 등의 운송은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되었다. 나는 나중에 조사를 해보고 그 사실을 확인했다. 무엇보다도 언론에서 암시하는 그런 계획적 봉기가 이루어지려면 몇 달에 걸친 준비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의용군을 상대로 정부 타도를 선전하는 등의 일을 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미도 소문도 없었다. 전선의 의용군이 봉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정적이다. 만일 통일노동자당이 정말로 쿠데타를 계획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타격 부대의 만여 명 정도의 병력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것을 볼 때 통일노동자당이 파시스트의 명령을 받고 봉기했다는 공산주의자들의 명제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분명하다. 이제 공산주의 계열의 매체에 실렸던 글을 조금 더 발췌해 보겠다. 공산주의 계열 매체가 출발점이 된 사건, 즉 전화 교환소 습격을 다룬 기사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들의 기사는 상대편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 외에는 어떤 점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영국의 공산주의 계열 신문들이 우선 무정부주의자들을 비난하고 그런 다음에 통일노동자당을 비난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트로츠키주의에 대해 들어본 영국인은 많지 않다. 반면 영어를 하는 모든 사람은 무정부주의자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친다. 일단 무정부주의자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적당한 편견이 조성된다. 그런 후에는 트로츠키주의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도 안전하다. 데일리 워커의 5월 6일자 기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소규모 무정부주의자들이 전신 전화국을 점령하기 위해 건물을 공격했다. 그 결과 거리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의 역할마저 바꾸어 놓다니 실제로는 전국 노동자 연맹이 점령한 건물을 치안대가 공격했다. 따라서 이 기사대로라면 전국 노동자 연맹은 자기네 건물을 공격한 셈이 된다. 즉 자기들끼리 싸운 셈이 된다. 데일리 워커 5월 11일자는 이렇게 쓰고 있다. 좌익인 카탈로니아 공안부 장관 아이구아데와 통일사회당의 최고 공안위원인 로드리케 살라스는 무장한 공찰국 경찰을 텔레포니카 건물로 보내 그곳 직원들을 무장 해제시켰다. 그곳 직원들의 대다수는 전국 노동자 연맹 조합원이었다. 텔레포니카는 전화국을 말한다. 이것은 앞의 기사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데일리 워커는 앞서 했던 이야기가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5월 11일자 데일리 워커는 두루티의 친구들의 전단, 전국 노동자 연맹은 관련을 부인했다. 이 시가전 와중인 5월 4일과 5월 5일에 나돌았다고 말한다. 5월 22일자 인프레스코는 그 전단들이 이 시가전 이전인 5월 3일에 나돌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 사실들, 다양한 전단의 출현을 고려하건대 5월 3일 오후에 경찰청장이 직접 경찰을 이끌고 중앙전화교환소를 점령했다. 경찰관들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받았다.
이것을 신호로 선동 분자들이 도시 전역에서 총을 쏘며 충돌을 야기했다. 다음은 5월 29일자 인프레코르이다. 오후 3시에 최고 공안위원 살라스 동지는 전화 교환소로 갔다. 그곳은 전날 밤 통일노동자당 당원 50명과 다양한 종류의 통제 불가능한 자들이 점령한 상태였다. 이것은 좀 이상해 보인다. 통일노동자당 당원 50명이 전화 교환소를 점령한 것은 생생한 상황 묘사이며 누군가가 그 당시에 그들을 목격했어야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일은 서너 주 후에야 발견된 모양이다. 다른 날짜의 인프레코르에서는 통일노동자당의 당원 50명이 의용군 50명으로 바뀐다. 이 짧은 몇 구절에 담겨 있는 것 이상의 더 많은 모순들을 모아놓기도 힘들 것이다. 어떤 때는 전국 노동자 연맹이 전화 교환소를 공격했다고 하다가 다음 날에는 그곳에서 공격을 당했다고 한다. 전화 교환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전국 노동자 연맹 조합원도 되었다가 통일노동자당 당원도 된다. 그 외에도 많다. 더 늦게 나온 6월 3일자 데일리 워커에서 J.R. 캠블 씨는 전화 교환소에 바리케이드들이 이미 설치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곳을 점령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건에 대한 보도만 예로 들었다. 그러나 공산주의 계열 매체에 실린 기사 전체에 이와 똑같은 모순들이 나타난다. 게다가 순전히 날조임이 분명한 이야기들도 여럿 나타난다. 예를 들어 5월 7일자 데일리 워커에는 파리의 스페인 대사관에서 나왔다고 하는 발표를 인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봉기의 주요한 특징은 바르셀로나의 몇몇 가옥의 발코니에서 옛 군주제의 깃발이 나부겼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봉기를 주도한 사람들이 상황을 장악했다고 믿었음에 틀림없다. 아마 데일리 워커는 들은 대로 성실하게 옮겨 적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스페인 대사관의 책임자가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스페인 사람이라면 그 말을 고지들을 정도로 내부 사정에 무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바르셀로나의 군주제 깃발이라니 그것이야말로 서로 싸우는 두 당파를 한순간에 뭉치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설사 공산주의자라 할지라도 그 기사를 읽고 웃음을 지었을 것이다. 봉기 동안에 통일노동자당이 사용한 무기를 다룬 다양한 공산주의 계열 신문들의 기사도 마찬가지다.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이 그 기사의 내용을 믿을 것이다. 5월 17일자 데일리 워커에서 프랭크 피케언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 불법 행위는 실제로 온갖 무기들이 사용되었다. 몇 달 전에 훔쳐서 감추어 두었던 무기들도 있었다. 탱크 같은 무기도 있었다. 그것은 봉기가 시작되면서 군부대에서 훔친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기관총 수십 정과 소총 수천 정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5월 29일자 인프레코르는 또 이렇게 말한다. 5월 3일에 통일노동자당은 수십 정의 기관총과 수천 정의 초총을 지니고 있었다. 에스파냐 광장에서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이 75ml 포드를 사용했다. 그 포들은 원래 아라곤에 있어야 할 것들이었는데 의용군이 자기들 구역에 교묘하게 감추어 두었다. 핏케언 씨는 통일노동자당이 수십 정의 기관총과 수천 정의 소총을 언제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통일노동자당의 주요한 건물 3곳의 무기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이야기했다. 소총 약 80정, 수류탄 몇 개, 그리고 기관총은 없었다. 즉 건물에 배치했던 무장 경비병들에게 지급할 무기밖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의 모든 정당이 그 정도 무기는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통일노동자당의 활동이 탄압을 받고 건물도 모두 빼앗겼을 때 이 수천 개의 무기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특히 탱크나 야포 같은 것들은 굴뚝에 숨겨둘 수도 없지 않은가. 위의 두 기사에서 그들이 지역 사정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핏 케언 씨의 말에 따르면 통일노동자당은 군부대로부터 탱크를 훔쳤다. 그러나 어느 군 부대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바르셀로나에 있던 통일노동자당 의용군, 이제 정당 의용군을 직접 뽑는 것은 중단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숫자가 적었다. 의용군은 인민군 부대와 함께 레닌 병영을 이용했는데 숫자는 인민군 쪽이 훨씬 많았다. 따라서 핏 케언 씨는 우리더러 통일노동자당이 인민군과 공모하여 탱크를 훔쳤다고 믿도록 요구하는 셈이다. 75ml 포드를 감추었다는 구역도 마찬가지다. 그 구역이 어디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에스파냐 광장에서 포가 발사되었다는 이야기는 여러 신문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런 포는 존재한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서도 말했지만 나는 시가전 동안에 포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내가 있던 곳에서 에스파냐 광장까지는 불과 1-2km 거리이다. 나는 시가전이 끝나고 며칠 뒤에 에스파냐 광장을 살펴보았는데 포탄 흔적이 있는 건물은 하나도 없었다. 시가전 내내 그 지역에 있었던 목격자는 그곳에 포대가 나타난 적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훔친 포 이야기는 원래 러시아 총영사 안토노프 오브센코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가 그 이야기를 한 저명한 영국 기자에게 해주었고 그가 나중에 그 말을 주간지에 충실하게 옮겼다. 안토노프 오브센코는 그 후에 숙청되었다. 이것이 그의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다. 말할 필요도 없이 탱크, 야포 등에 대한 이 같은 이야기들은 날조된 것이었다. 적은 인원의 통일노동자당이 엄청난 규모의 시가전을 벌였다고 억지로 꿰어 맞추려다 보니 그런 날조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들은 시가전의 모든 책임이 통일노동자당에 있다고 주장해야 했다. 동시에 통일노동자당이 추종자도 없고 인프레코르에 따르면 당원도 수천 명밖에 안 되는 하잘것없는 정당이라고 주장해야 했다. 두 진술을 모두 믿을만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통일노동자당이 현대식 기계화 군대의 무기를 다 갖추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뿐이었다. 공산주의 매체의 보도들을 읽어가다 보면 그들이 사실에 무지한 대중을 의식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며 편견을 심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5월 11일자 데일리 워커지에 실린 봉기가 인민군에 의해 진압되었다는 핏 케언 씨의 말이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외부인들은 카탈로니아 사람들 전체가 트로츠키 주의자들에 대항하여 굳건하게 맞섰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인민군은 시가전 내내 중립을 지켰다. 바르셀로나의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핏 케언 씨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힘들다. 공산주의 계열 언론인들이 사상자의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문제다. 그 목적은 혼란의 규모를 과장하자는 것이다. 공산주의 계열 매체들은 스페인 공산당의 총서기 디아스의 말을 인용하곤 했는데 그는 사망자 900명에 부상자 2,500명이라고 숫자를 밝혔다. 카탈로니아의 선전부 장관은 사망자 400명에 부상자 1,000명이라고 했는데 그가 숫자를 낮추어 잡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공산당은 숫자를 2배로 부풀리고 거기다가 몇백 명을 더 집어넣었다. 외국의 자본주의 신문들은 일반적으로 시가전을 무정부주의자들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공산주의 노선을 따르는 신문도 몇 개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영국의 뉴스 크로니클이었다. 그 특파원인 존 랭턴 데이비스 씨는 당시에 바르셀로나에 있었다. 그의 기사 가운데 일부를 인용해 보겠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반란. 이것은 무정부주의자들의 봉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트로츠키자들인 통일노동자당이 소규모 봉기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것이다. 통일노동자당은 산하 조직인 두루티의 친구들이나 자유주의 청년단을 통해 활동해 왔다.
비극은 월요일 오후에 정부가 전화국 건물로 무장경찰을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그곳 노동자들은 대부분 전국 노동자 연맹의 조합원들로 경찰은 그들을 무장 해제하러 갔다. 전화국은 한참 동안 심각한 운영 난조로 무리를 빚어왔다. 카탈로니아 광장 바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전국 노동자 연맹 조합원들은 저항을 하며 한층 한층 물러나 결국 건물 꼭대기까지 갔다. 사건의 진상은 매우 모호하다. 그러나 정부가 무정부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 나섰다는 소문이 돌았다. 거리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가득했다. 밤이 되자 모든 노동자 센터와 정부 건물에는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었다. 10시에 첫 일제 사격이 시작되었고 첫 구급차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거리를 달렸다. 새벽이 되자 바르셀로나 전역에서 총알이 날아다녔다. 하루가 지나고 사망자가 100명을 넘으면서 비로소 사태를 짐작할 수 있었다. 무정부주의적인 전국 노동자 연맹과 사회주의적인 노동자 총연합은 형식적으로는 거리에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바리케이트 뒤에 있는 동안 그저 경계를 하며 기다리기만 했다. 물론 거리로 무장한 사람이 지나가면 사격을 했다. 전체적인 총격전은 늘 파코들 때문에 악화되었다. 파코란 단독으로 몸을 숨긴 병사들로 보통 파시스트들이었는데 지붕 꼭대기에서 특별한 목적 없이 총을 쏘면서 공황 상태를 악화시키기 위해 온갖 짓을 했다. 그러나 수요일 저녁이 되자 누가 폭동의 배후에 있었는지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벽마다 즉각적 혁명과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 지도자들의 총살을 요구하는 선동적인 포스터들이 나붙었다. 거기에는 두루티의 친구들이라고 서명이 되어 있었다. 목요일 아침에 무정부주의자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동조하지도 않는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통일노동자당 신문인 라 바타야는 그 문서를 게재하고 크게 칭찬했다. 스페인의 제1의 도시인 바르셀로나는 이런 반역적인 조직을 이용한 선동 분자들 때문에 유혈 사태에 빠져들었다. 이것은 내가 앞서 인용했던 공산주의자들의 설명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자체의 모순에 빠져 있음이 금방 드러난다. 처음에는 사건이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반란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일이 전화국 건물 습격과 정부가 무정부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 나섰다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에 비롯한 결과라고 말한다. 도시에는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었으며 전국 노동자 연맹과 노동자 총연합 모두 바리케이트 뒤에 섰다. 그런데 이틀 뒤에 선동적인 포스터, 사실은 전단이었다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이것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한다. 결과가 원인에 앞서는 셈이다. 여기에는 또 매우 심각한 거짓이 있다. 랭턴 데이비스 씨는 두루티의 친구들과 자유주의 청년단이 통일노동자당의 산하 조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둘 다 무정부주의자의 조직이며 통일노동자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유주의 청년단은 무정부주의자들의 청년동맹으로 통일사회당의 통일사회주의 청년동맹에 해당되는 조직이었다. 두루티의 친구들은 무정부주의 연합 내의 작은 조직으로 대체로 통일노동자당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한 양쪽에 동시에 가입해 있는 사람은 없었다.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회주의 동맹이 영국 노동당의 산하 조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랭든 데이비스 씨가 이것을 몰랐던 것일까? 몰랐다면 이런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기사를 썼어야 했다. 나는 랭든 데이비스 씨의 성실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스스로 인정하듯이 그는 전투가 끝나자마자 바르셀로나를 떠났다. 그러나 그 시점이야말로 진지하게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때였다. 그의 보도를 보면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반란이라는 공식적 설명을 충분한 증거도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이 점은 내가 인용한 부분에서도 분명하다.
밤이 되자 바리케이트들이 설치되었으며 10시에 일제 사격이 처음 시작되었다. 이것은 목격자의 말이 아니다. 이것을 보면 적이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사격을 개시하는 일이 일반적인 일임을 짐작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바리케이트가 설치되고 나서부터 첫 일제 사격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좀 흘렀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당연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른 오후에 첫 일제 사격이 시작되는 소리를 들었다. 랭든 데이비스 씨는 또 단독으로 행동하는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대개 파시스트들이었으며 지붕 꼭대기에서 총을 쏘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이 파시스트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아마 지붕에 올라가서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단순히 자기가 들은 말을 되풀이할 뿐이다. 그리고 그 말이 공식적 설명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 사실 그는 기사 앞부분에서 선전부 장관을 경솔하게 언급함으로써 대부분의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무심코 드러냈다. 스페인에 온 외국 기자들은 대책 없이 선전부에 휘둘렸다. 그러나 나는 그 부서의 이름만으로도 벌써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페인의 선전부가 바르셀로나 사태에 대해 객관적인 설명을 할 가능성은 고 카슨경이 1916년 더블린 봉기에 대해 객관적인 설명을 할 가능성과 맞먹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카슨경은 영국의 아일랜드 자치법안 실시에 반대한 북아일랜드의 정치가이다. 나는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의 바르셀로나 전투 설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들을 제시했다. 여기에 덧붙여 통일노동자당이 프랑코와 히틀러의 돈을 받는 비밀 파시스트 조직이라는 일반적 비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 하겠다. 공산주의 계열 매체에서는 이런 비난이 되풀이되었다. 특히 1937년 초부터 심해졌다. 이것은 트로츠키주의에 대항하는 공산당의 범세계적인 운동의 일환이었다. 통일노동자당도 스페인에서 트로츠키주의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간주되었다. 프렌테로호, 발렌시아의 공산주의 신문에 따르면 트로츠키주의는 정치적 원칙이 아니다. 트로츠키주의는 공식적인 자본주의적 조직이며 인민에 대항하여 범죄와 파업을 자행하는 파시스트 테러리스트 집단이다. 통일노동자당은 파시스트들과 동맹한 트로츠키주의 조직이며 프랑코의 제5열의 일부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처음부터 이런 비난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저 권위적인 목소리로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비난에는 최대한의 인신공격과 전쟁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완벽한 무책임성이 뒤따랐다. 공산주의 필자들 가운데는 통일노동자당을 비방하는 일에 비하면 군사 기밀을 드러내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예를 들어 2월에 데일리 워커는 전선의 통일노동자당 병력은 그들이 주장하는 숫자의 반밖에 안 된다는 한 기자 윈프리드 베이츠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기자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따라서 그 여기자와 데일리 워커지는 적에게 신문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 가운데 하나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이 분명하다. 뉴 리퍼블릭에서 랠프 베이츠 씨는 통일노동자당 부대가 무인지대에서 파시스트들과 축구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그때는 통일노동자당 부대에 많은 사상자가 생겼을 때이다. 내 개인적인 친구들 가운데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또 통일노동자당이 망치와 낫이 그려진 가면을 벗자 나치의 하겐 크로이츠가 찍힌 얼굴이 드러난다는 악의에 찬 만화도 널리 유포되었다. 처음에는 마드리드에 돌았고 나중에는 바르셀로나에도 돌았다. 만일 정부가 실질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통제하에 있지 않았다면 전시에 이런 종류의 만화가 유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통일노동자당의 의용군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 근처에 있게 된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버리고자 하는 고의적 행동이었다. 전선에서 옆에 있는 부대가 반역자라는 말을 듣고 힘이 솟을 리가 없는 것이다. 사실 나는 후방에서 그들을 향해 쏟아부은 이런 비난이 실제로 통일노동자당 의용군의 사기를 꺾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효과를 노린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반파시스트 연합보다 정당 간의 정치적 원한을 더 중시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다. 통일노동자당에 대한 비난은 결국 이런 뜻이 된다. 거의 대부분이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수만 명의 사람들, 외국에서 그들에게 공감하여 그들을 도우러 온 많은 사람들, 그 대부분은 파시스트 국가에서 피난온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의용군이 모두 파시스트에게 매수된 엄청난 규모의 첩자 집단이다. 이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그리고 통일노동자당의 과거 역사는 이런 주장을 믿을 수 없게 만든다. 통일노동자당의 모든 지도자들은 오랜 기간 혁명가로 활동해왔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1934년 반란에 관련되었으며 그들은 대부분 레로욱스 정부나 군주제 하에서 사회주의 활동으로 투옥당한 적이 있다. 1934년 반란은 카탈로니아의 자치권을 얻기 위한 반란이다. 레로욱스 정부는 1933년부터 1935년의 스페인 중도 우파 정부이다. 스페인은 1931년 이전 군주제였다. 1936년에 당시 지도자 호아킨 마우리는 코르테스 의회에서 다른 몇몇 의원들과 함께 임박한 프랑코의 반란을 경고하기도 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프랑코의 배후에서 저항을 도모하다가 포로가 되었다. 반란이 일어났을 때 통일노동자당은 반란에 맞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 특히 마드리드에서는 많은 당원이 시가전에 참전하여 전사했다. 통일노동자당은 카탈로니아와 마드리드에서 의용군을 창설한 첫 조직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일들이 파시스트에게 매수된 정당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파시스트에 매수된 정당이라면 다른 편에 가담했을 것이다. 또한 전쟁 동안에도 친파시스트적인 활동의 기미는 없었다. 통일노동자당이 좀 더 혁명적인 정책을 다그침으로써 정부의 힘을 분열시키고 그럼으로써 파시스트들을 도왔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다. 나는 결국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게 되었지만 개혁주의적인 정부가 통일노동자당과 같은 정당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적인 반역과는 완전히 다르다. 통일노동자당이 정말로 파시스트 단체였다면 그 의용군이 왜 충성을 유지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1936년에서 37년의 겨울 동안 견디기 힘든 조건에서 통일노동자당 의용군에 속하는 8천 내지 10,000명의 병사들은 전선의 주요 부분을 담당했다. 그들 가운데 다수는 한 번에 너댓 달씩 참호에 있었다. 그들이 왜 그냥 전선에서 빠져나오거나 적에게 넘어가지 않았는지 알기 힘든 일이다. 그들은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의 그런 행동은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싸웠다. 통일노동자당의 의용군, 아직 인민군으로 재배치되기 전이다. 의용군이 우에스카 동부에 대한 격렬한 공격에 참여하여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수천 명이 전사한 것은 통일노동자당이 불법화된 직후의 일이다. 즉, 아직 바르셀로나 시가전의 기억이 생생할 때였다. 따라서 모두들 통일노동자당 의용군이 적과 내통하면서 계속 탈영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탈주병 숫자는 극히 적었다. 또한 모두들 통일노동자당 측이 친파시스트를 선전하거나 패배주의를 조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물론 통일노동자당 내에 파시스트의 간첩이나 선동분자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어느 좌익 정당이나 그런 간첩들은 있었다. 그러나 다른 정당보다 통일노동자당의 간첩들이 더 많았다는 증거는 없다. 공산주의 계열의 매체 가운데 일부는 통일노동자당의 지도부만 파시스트에게 매수되었고 일반 당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마지못해 말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당원들을 지도부와 이간시키려는 시도뿐이다. 그들의 비난은 본질적으로 일반 당원, 의용군 등이 모두 함께 친파시스트 음모에 참여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만일 린, 고르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파시스트에게 매수당했다면 그 사실은 런던, 파리, 뉴욕에 있는 기자들보다는 그들과 늘 접하고 있는 추종자들에게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쨌든 통일노동자당이 불법화되자 공산주의자들이 통제하는 비밀경찰은 지도부만이 아니라 통일노동자당에 소속된 모두가 유죄라는 가정하에 활동하였으며 통일노동자당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들였다. 거기에는 부상자, 간호사, 통일노동자당 당원의 부인,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통일노동자당은 6월 15일에서 16일에 최종적으로 활동을 정지하고 불법단체로 선포되었다. 이것이 5월에 정권을 잡은 네그린 정부의 첫 조치 가운데 하나였다. 통일노동자당 집행위원회가 투옥되었을 때 공산주의 계열의 매체는 엄청난 파시스트 음모를 발견한 것처럼 떠들어댔다. 한동안 전 세계 공산주의 계열 언론은 다음과 같은 기사, 6월 21일자 데일리 워커, 여러 스페인 신문 기사들을 요약하여 보도한 것들로 활활 타오르다시피 했다. 스페인의 트로츠키주의자들, 프랑코와 공모,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각지에서 주도적 트로츠키주의자들을 다수 체포한 뒤에 주말 동안의 전시에 벌어진 가장 무시무시한 첩보전 가운데 하나가 낱낱이 드러났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밝혀진 것 가운데 가장 추한 트로츠키자들의 반역 사건이다. 경찰이 확보한 문건과 200명에 달하는 체포자들의 자세한 자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해서 입증된 것들은 통일노동자당 지도자들이 무전으로 프랑코 장군에게 군사 기밀을 전송했고 베를린과 연락을 취했으며 마드리드의 비밀 파시스트 조직과 협력하여 활동했다는 것 등이었다. 게다가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쓴 비밀 메시지 N, 닌을 나타낸다. 이라는 문자로 서명된 수수께끼의 문서 등이 자세하게 드러나면서 흥분을 불러 일으켰다. 어쨌든 최종적인 결과는 이런 것이었다. 이 글을 쓰는 시점, 즉 시가전이 일어나고 나서 6달 뒤 통일노동자당의 지도부 대부분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 무전으로 프랑코에게 연락을 했다는 등의 혐의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제기된 적이 없다. 그들이 정말로 간첩죄를 지었다면 그들은 일주일 안에 재판을 받고 총살을 당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 전에 수많은 파시스트들이 그렇게 처형당했다. 그러나 공산주의 매체의 근거 없는 보도 외에는 단 한 건의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200건의 구체적인 자백이 있었다면 누구라도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누군가의 상상력이 200번 작용한 결과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스페인 정부의 강요 대부분들은 통일노동자당에 대한 혐의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내각은 5대2의 표결 결과에 따라 반파시스트 정치범들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반대자 2명은 공산주의자 강요였다. 8월에는 하원 의원 제임스 맥스턴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대표단이 통일노동자당에 대한 혐의와 안드레스 닌의 실종을 조사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갔다. 국방장관 프리에토, 법무장관 이루호, 내무장관 수가사고 이티아, 검찰총장 오르테가 이 가세트, 프라트 가르시아 등은 모두 통일노동자당 지도자들에게 간첩죄가 없다고 말했다.
이루호는 사건 기록을 살펴보았지만 이른바 증거들 가운데는 검토할 만한 것이 없고 닌이 서명했다고 하는 문서도 무가치하다, 즉 가짜다라고 덧붙였다. 프리에토는 통일노동자당 지도자들이 바르셀로나 전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파시스트 간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였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통일노동자당 지도자들의 체포가 정부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찰은 독자적 권한으로 이들을 체포했다. 그런 행동을 한 자들은 경찰 수뇌부가 아니라 그들의 측근이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일반적 관행에 따라 침투시킨 자들이다. 그는 경찰에 의한 다른 불법 체포 사건들도 이야기하였다. 또 이루호는 경찰이 준독립 상태에 이르렀으며 실제로는 외국 공산주의자들의 통제를 받는다고 단언했다. 프리에토는 대표단에게 러시아가 무기를 공급하는 동안에는 공산당을 건드릴 수 없다고 상당히 강하게 암시했다. 12월에 하원 의원 존 맥거번을 단장으로 하는 또 다른 대표단이 스페인에 갔을 때 내무장관 수가사고 이티아는 프리에토가 암시했던 바를 좀 더 분명하게 표현했다.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원조를 받아왔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교도소장과 법무장관이 서명한 명령서가 있음에도 맥거번을 비롯한 대표단은 바르셀로나에서 공산당이 관리하는 비밀 감옥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재미있는 사실도 경찰의 독립성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원주 두 대표단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르 포퓰레르 9월 7일, 라 플레시에 9월 18일을 보라. 맥스턴 대표단에 대한 기사는 인디펜던트 뉴스에 실렸고 맥거번의 팸플릿은 스페인의 공포이다. 이 정도면 문제가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 통일노동자당에 대한 간첩 혐의는 오로지 공산주의 계열의 매체에서 나온 기사와 공산주의자들의 통제를 받는 비밀 경찰의 활동에만 의거하고 있다. 통일노동자당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수십만 명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 그리고 지난 6달 동안 공산주의 계열의 매체는 반역자들의 처단을 요구하며 아우성치고 있다. 그러나 네그린을 비롯한 강요들은 이성을 잃지 않고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대량 학살을 거부하고 있다. 그들에게 가한 압력을 고려할 때 그들이 이제까지 처형을 거부해온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한편 내가 위에 인용한 것들을 볼 때 통일노동자당이 파시스트의 간첩 조직이라고 믿기는 매우 힘들다. 그렇게 믿으려면 맥스턴, 맥거번, 프리에토, 이루호, 수가사고 이타이 등도 모두 파시스트에게 매수되었다고 믿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노동자당이 트로츠키주의자라는 혐의에 대해 살펴보자. 이 말은 이제 더욱더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매우 쉽고 또 실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여기에 잠깐 그 말의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다. 트로츠키주의자라는 말은 3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1. 트로츠키처럼 일국 사회주의에 반대하여 세계 혁명을 옹호하는 자,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혁명적 극단주의자이다. 2. 트로츠키가 우두머리로 있는 실제 조직의 구성원. 3. 혁명가로 가장한 파시스트, 특히 소련에서 사보타지 활동을 하며 전체적으로 좌익 세력을 불련시키고 그 힘을 약화시키는 자. 1의 의미에서 통일노동자당은 트로츠키주의자라고 이야기될 수도 있다. 영국의 독립노동당, 독일의 사회주의 노동당, 프랑스의 좌익 사회주의자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통일노동자당은 트로츠키나 트로츠키주의자, 볼셰비키 레닌주의자 조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스페인에 온 외국의 트로츠키주의자들 15 내지 20명 정도였다. 그들은 처음에는 통일노동자당에서 일했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가장 가까운 정당을 골랐지만 그 당원이 되지는 않았다.
나중에 트로츠키는 그 추종자들에게 통일노동자당 정책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그 결과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당의 간부직에서 숙청되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용군에 남았다. 마우린이 파시스트에게 잡힌 후 통일노동자당 지도자가 된 리는 한때 트로츠키의 비서였다. 그러나 몇 년 전 그를 떠나 여러 반대파 공산주의자들을 지난날의 정당인 노동자 농민연합과 합하여 통일노동자당을 결성했다. 공산주의 계열의 매체는 린이 한때 트로츠키와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용해 통일노동자당이 트로츠키주의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논리라면 영국 공산당이야말로 파시스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존 스트레치는 한때 오스왈드 모슬리 경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스왈드 모슬리 경은 영국 파시스트 연합의 지도자이다. 이의 의미, 즉 유일하게 정확히 정의된 의미에서 보자면 통일노동자당은 분명히 트로츠키주의가 아니다. 이런 구별은 중요하다. 공산주의자들 가운데 다수는 2의 의미를 트로츠키주의자는 반드시 3의 의미의 트로츠키주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트로츠키주의 조직이라는 것은 파시스트의 간접 조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트로츠키주의는 러시아의 파업에 관한 재판에서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트로츠키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살인자, 선동분자 등으로 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좌익적 관점에서 공산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트로츠키자라고 비난받기 쉽다. 그렇다고 혁명적 극단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모두 파시스트에게 매수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은 지역적 형편에 따라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맥스턴이 앞서 언급한 대표단과 함께 스페인에 갔을 때 베르다드, 프렌테 로호를 비롯한 공산주의 계열 신문들은 즉시 그를 트로츠키 파시스트, 게슈타포의 간첩 등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영국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비난을 똑같이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영국 공산주의 계열의 언론에서 맥스턴은 그저 노동계급의 반동적인 적으로만 묘사된다. 이런 표현은 막연하면서도 편리하다. 물론 그 이유는 영국 공산주의 언론이 몇 번 뜨거운 맛을 보면서 문서 비방법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난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나라에서는 그 같은 비난이 되풀이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통일노동자당에 대한 비난 문제를 내가 필요 이상으로 길게 논의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내란이라는 엄청난 불행에 비추어 보면 이런 종류의 정당 간 내부는 설사 불의와 거짓 비난이 불가피하다 해도 사소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이런 종류의 비방과 언론을 통한 공세, 그리고 그것이 보여주는 정신의 습관은 반파시스트 대의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잠깐이라도 살펴본 사람은 날조된 비방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공산주의 전술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다. 오늘날 핵심어는 트로츠키 파시스트지만 전에는 사회주의 파시스트였다. 러시아 국사범 재판에서 레옹 블룸과 영국 노동자당의 저명한 당원들을 포함한 제2 인터내셔널이 소련에 대한 거대한 군사 침공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이 입증된 지 불과 6, 7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레옹 블룸은 프랑스 사회당 당수이다. 그러나 오늘날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은 기꺼이 블룸을 지도자로 받아들인다. 영국 공산주의자들은 노동당에 들어오기 위해 야단이다. 아무리 종파적인 관점에서라지만 나는 이런 따위의 일이 도움이 될까 의심스럽다. 한편 트로츠키 파시스트라는 비방으로 인해 증오와 불화가 생긴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디서나 하급 공산주의자들은 지도자들의 말에 이끌려 트로츠키주의자에 대한 몰상식한 마녀 사냥을 벌인다. 통일노동자당과 같은 유형의 정당들은 단지 반공산주의 정당이라는 이유로 몹시 불리한 처지에 몰린다.
세계 노동계급 운동에는 이미 위험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평생 사회주의에 헌신해온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조금이라도 더 쌓이게 되면 통일 노동자 당에 대한 혐의처럼 날조된 혐의들이 조금이라도 더 쌓이게 되면 그 분열은 치유 불가능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유일한 희망은 정치적 논쟁을 철저한 논의가 가능할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과 그들보다 더 좌익인 또는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정말로 차이가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가 계급 일부와 동맹 인민전선을 맺음으로써 파시즘을 물리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반대자들은 이런 공작이 파시즘의 새로운 온상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여기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몇백 년 동안 반노예 상태로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로츠키 파시스트라는 고함 외에 아무런 주장도 나오지 않는다면 논의는 시작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내가 공산당 당원과 더불어 바르셀로나 시가전의 옳고 그름을 토론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는, 다시 말해 좋은 공산주의자는 내가 사실을 진실하게 설명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의 노선을 착실하게 따른다면 그는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기껏해야 내가 가망 없을 정도의 착각에 빠져 있으며 사건 현장으로부터 1,500km 떨어진 곳에서 데일리 워커의 머릿 기사를 흘끗 본 사람이 바르셀로나에서 일어난 일을 나보다 더 잘 안다고 주장하는 정도일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논쟁이 있을 수 없다. 필요한 최소한의 합의에도 이를 수 없다. 맥스턴 같은 사람들이 파시스트에 매수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목적에 도움이 되겠는가? 진지한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목적일 것이다. 그것은 마치 체스를 두다가 상대가 방화나 중혼죄를 지었다고 갑자기 악을 써대는 것과 같다. 진짜 쟁점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 비방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